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죠. 이제 막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었어요.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주말이면 손녀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거든요. 벽에 걸린 손녀 수아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3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인데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양볼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연이었죠. 평소에는 문자만 간간히 보내는 편이라 전화가 오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일한 제 아들이 위험하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죠.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어떻게 됐다고? 당황한 나머지 말이 꼬였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이었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어머님, 빨리 오세요. 준호가 의식이 있을 때 어머님을 찾았어요. 수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제 손이 떨려왔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키운 아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어요. 지금 택시 불렀으니까 타고 오세요. 병원에서 기다릴게요. 5분 후에 도착한대요. 수연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서둘러 가스불을 끄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향했죠.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죠. 지갑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소방차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던 모습, 첫 운전면허를 따고 환하게 웃던 날, 결혼식장에서 수연과 손잡고 서 있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도 그대로 둔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들 생각에 정신이 없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어르신, 중앙병원 가시죠?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빨리 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뒷자리에 올랐어요. 택시는 곧 출발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마도 수술실 앞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추운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택시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조함에 손을 꼭 쥐었죠. 평소라면 안전벨트를 꼭 매는 저인데 오늘은 그런 것조차 잊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수술 중이라고 해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중앙병원까지는 자주 다녀본 길이었죠. 남편이 투병할 때 매일같이 오가던 길이었으니까요. 그 병원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아들마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어요. 중앙병원까지는 길어야 20분 거리인데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게다가 낯선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기사님, 중앙병원 가는 길이 이쪽인가요? 불안하게 물었어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제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죠. 평소 자주 다니던 큰 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진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가방끈을 꽉 쥐었죠.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제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급회전했고 그 바람에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기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해코지 하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죠.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택시는 이미 인적이 드문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도로로 접어들자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죠. 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고요. 기사는 속도를 조금 늦추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도로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했고 주변에는 낡은 창고 건물들만 보였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메마른 들판과 낡은 공장지대를 지나 숲이 우거진 도로로 접어들었죠. 핸드폰을 찾으려 몸을 숙였지만 핸드폰은 운전석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간 상태였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아들이 정말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함정인지 의문이 들었죠. 수연의 다급했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가 좁은 산길로 접어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차를 세워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였어요. 기사가 마침내 차를 서서히 감속하더니 숲속 작은 공터에 차를 세웠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가움 대신 불안과 미안함이 깃든 눈이었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드디어 입을 연 기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처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불안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중앙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셨어요. 어르신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라고. 기사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항상 공손하게 저를 대하던 며느리,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그 며느리가 지시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 사고가 났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공포와 혼란이 밀려왔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어요. 그냥 어르신을 멀리 보내라고 했죠. 순간 머릿속에 수연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는 괜찮은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드님은 괜찮습니다. 지금 출장 중이시고요. 안도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차가 숲이 우거진 한적한 도로를 따라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더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디 외딴 곳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왜, 어째서 그런 짓을?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택시 기사는 그제야 완전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사실은 제가 택시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연기였어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손을 뻗어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기사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형사입니다. 김민우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죠.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택시에 타셨다면 진짜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김영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강영사님, 지금 김정미 여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은 김영사는 다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어르신 댁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며느님이 불러둔 진짜 택시기사를 조사 중이에요. 그 기사는 어르신을 외딴 곳에 내려놓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님께서 어르신 명의의 집을 팔려고 계획 중이세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도망가려고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제 명의로 해둔 유일한 재산이었죠. 어떻게 수연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아들은요? 준호는 이 일을 알고 있나요? 김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드님은 정말로 출장 중이세요. 도쿄 출장인데 어제 떠났어요. 며느님이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지금 며느님은 어르신 도장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 있을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을 며느리로 맞이한 지 5년. 이런 배신은 상상도 못했죠. 그동안 저와 아들을 위한다며 살뜰히 챙겨주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던 수연, 제 생신 때 케이크를 들고 깜짝 방문했던 수연, 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놀아주던 수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신 거죠?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김영사는 백미러로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아드님의 친구 민석 씨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며느님이 부동산과 자주 접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큰 일을 벌일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죠. 민석은 준호의 대학 동기로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던 아이였죠. 얼마 전에도 명절 인사를 왔었는데 그때 수연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미리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사는 차의 방향을 바꾸며 말했어요. 이제 부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수연 씨가 사기를 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제가 어르신을 데려가서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 지금쯤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 중일 거예요. 손에 땀이 배었어요. 김영사가 정말 저를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인지 의심이 들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영사가 제게 핸드폰을 건넸는데 준호의 친구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김영사님과 함께 계신가요? 제가 보낸 사람이 맞아요.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를 듣자 약간은 안심이 됐어요. 최소한 이 김영사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제서야 그의 설명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사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강영사님, 지금 가는 중입니다. 부동산이 어디죠? 압구정동이요? 1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영사가 저를 향해 설명했어요. 경찰에서 수연 씨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동산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계약 직전인 것 같아요. 차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제가 뭔가 잘못했나? 수연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수연을 대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지만 김영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접어들자 조금씩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압구정동으로 향하고 있었죠. 평소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고급 매장들과 세련된 건물들 사이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김영사는 저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어요. 거의 다 왔어요.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내 손녀의 엄마가 지금 내 집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는데. 그것도 내가 어딘가에 버려진 사이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김영사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부동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부동산 맞은편에는 이미 경찰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들어가시죠. 김영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제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수연이었죠. 그녀 옆에는 본 적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계약을 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압구정동 부동산답게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계약금은 오늘 중으로 입금해드리고요. 중개인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분명 제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도장은 제가 항상 침실 서랍에 보관해 두던 것이었죠.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도난당한 셈이었어요. 진한 빨간색의 그 도장은 남편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제게 선물했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집,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를 이렇게 쉽게 팔아치우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척하며 옆에 앉은 남자와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죠. 마치 큰 일을 성공시킨 사람들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로 지냈지만 오늘의 수연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펜을 떨어뜨렸고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도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계약서를 쥔 다른 손은 바짝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목소리가 떨렸고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죠. 값비싼 명품 시계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분노가 번갈아 비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수연에게 따져 물었죠. 동시에 그의 눈은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도망칠 기회를 노리는 듯 했죠. 수연은 당황한 채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니, 오해예요. 어머님이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접으려 했어요. 요즘 어머님이 가끔 혼란스러워 하셔서 걱정했는데. 그 뻔뻔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한다고요? 제 집을 몰래 팔려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만들려 하다니. 눈앞이 붉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집을 몰래 팔아치우려고? 그것도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제게 힘을 주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개인의 표정에서 불안과 혼란이 읽혔어요. 하지만 이미 김영사와 함께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유리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빠르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세요. 선두에 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김영사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수연 씨, 도망가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김영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수연 옆에 있던 남자도 달아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혔어요. 그는 저항하며 소리쳤죠. 이거 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순식간에 사무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그냥 중개만 한 것뿐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김정미 씨 명의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매하려 한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모든 서류를 압수하겠습니다. 강영사라는 이름표를 단 경찰이 대답했어요. 그는 수연이 들고 있던 계약서와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어요. 그제서야 수연 옆에 있던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수연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몇 번 집에 데려왔던 사람이었어요. 한민호라는 이름이었죠. 준호에게는 친구 소개한다며 한두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보였는데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경찰이 수연과 한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자 수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다 준호 때문이에요. 준호가 회사에서 큰 빚을 졌어요. 그걸 갚으려고 한 거예요. 수연은 흐느끼며 변명했어요. 그녀의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수연의 표정과 말투를 잘 알았기에 지금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준호는 늘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회사에서 빚을 졌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죠. 수연의 거짓말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수연 씨. 준호님은 지금 도쿄에 출장 가서 잘 계십니다. 회사에서도 문제없이 일하고 계시고요. 김영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가볍게 떨렸지만 이제 누구도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한민호는 계속 소리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두 사람의 관계와 노름 문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죠. 당신 휴대폰에서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노름장 출입 기록, 수연 씨와의 대화 내용, 심지어 오늘 계약에 대한 내용까지요. 강 형사의 말에 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연행해 나갔고 부동산 중개인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그에게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김영사와 저, 그리고 2명의 경찰관만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어요. 김영사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손에 들린 물잔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지냈던 사람이 제 손녀의 엄마가 이런 짓을 하다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돌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언제부터 계획한 일이었을까? 수연은 애초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나중에 변한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김영사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조금 있으면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수연과 한민호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에 올랐고 한민호는 여전히 뭐라고 항의하는 듯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죠.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수아는, 손녀는 괜찮은 거죠? 겨우 입을 열어 물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건 3살배기 손녀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유치원에서 잘 있습니다. 제가 민석 씨에게 연락해서 유치원에 가 있도록 했어요. 곧 데려올 겁니다. 김영사의 말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문득 수아의 순진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엄마, 아빠와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던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경찰서로 향하기 전 김영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어요. 햇볕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손녀는 이제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해외에 있고 어머니는 사기범으로 체포되고 더 이상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형광등빛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경찰관들,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는 여자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영사는 이 형사에게 저를 인계했어요.
이 형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김정미 여사님, 오늘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수연에게서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거짓으로 전한 것,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이상함을 느꼈던 것, 김영사의 정체와 도움으로 사기를 맞게 된 것까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이 형사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아들이 출장 간 날에는 아예 밤새 안 들어오기도 했고요. 전화가 오면 항상 밖에 나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가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 교육비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행동들이 단순한 일상의 일부로 여겨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의심스러운 신호였던 거죠. 제가 얼마나 눈을 감고 살았는지 후회가 몰려왔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전에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이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한 달 전쯤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했어요.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필요하다고.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죠.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 형사는 그 이야기도 기록했어요. 메모장에 꼼꼼히 적는 그녀의 손길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준호와 수연이 어떤 관계였는지.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가끔 작은 다툼이 있었고 수연이 준호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표현하는 일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부부 같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다툰 것 같았어요. 준호는 일에 바빴고 수연은 그것에 불만이 있었나 봐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가족 관계는 늘 복잡하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형사님, 수연 씨가 자백했습니다. 노름비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군요. 얼마나 되나요?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민호와는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억이라니. 그리고 불륜이라니. 우리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수연 씨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김 형사가 투명한 증거 봉투를 건넸어요. 이 형사가 봉지를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김정미 여사님의 통장과 도장인가요? 김 형사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이거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 안의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마침내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통장 3개와 도장 2개, 그리고 신분증까지 있었어요. 모두 제 금고에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죠. 네, 모두 제 것이에요. 금고에 있었는데 어떻게 꺼냈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 형사가 말했어요. 비밀번호는 준호의 생일이었어요. 수연이 쉽게 알 수 있는 번호였죠.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 당연히 서로 믿고 지내왔는데. 이 통장들에 얼마나 들어있나요? 김 형사가 물었어요. 이건 적금이라 1억 정도. 이건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고 이건 생활비 통장인데 1,000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김영사와 이영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수연이 집뿐만 아니라 제 모든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김 여사님, 정말 큰일을 면하셨네요. 오늘 이 사기가 성공했다면 집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으실 뻔했습니다. 이영사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김영사와 민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 외딴 곳에 버려져 있었을 테고 집과 모든 재산을 잃었을 거예요.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함께 살 수 있는 분이. 이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없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준호 외에는 가족이 없어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영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수연 씨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연을 만나다니.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봐야 할지 막막했죠.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묘한 애정까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아니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영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영사가 제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어요. 심리 상담사의 연락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면 정신적 충격이 크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서 로비에 나오자 민석이 손녀 수아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민석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그 순수한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수아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손녀를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죠. 수아의 향기, 그 순수함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수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응?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수아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사기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다가와 상황을 구했어요. 수아야, 엄마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랑 너가 며칠 동안 같이 지내야 해. 괜찮지?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랑 자면 재밌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민석은 우리를 차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어머님, 오늘 너무 힘드셨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민석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수연의 노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한민호와의 관계도 오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석이 처음 수연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 것은 한 달 전이었어요. 사실 강남의 한 호텔바에서 우연히 수연 누나를 봤어요. 그런데 준호 형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였죠. 처음엔 업무상 만남인가 했는데 너무 친밀해 보여서 그래서 조금 지켜봤어요. 민석은 수연의 뒤를 몇 번 밟아보았고 그녀가 강남의 유명한 노름장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준호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준호 형이 너무 믿고 있어서 확실한 증거 없이 말했다가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됐어요. 민석의 신중함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김영사를 고용한 덕분에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준호는 알고 있어요? 겨우 입을 열어 물었어요. 네. 아까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온대요. 민석의 말에 안도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온 집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곳 같았죠. 부엌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만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고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수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아는 금세 제 방으로 달려가 장난감을 찾았어요. 민석은 거실에 앉아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끓이다 만 김치찌개를 다시 데웠어요. 손녀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제 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전에는 평범한 시어머니였는데 오후에는 사기 피해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준호와 함께 집에 인사 왔던 날,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손녀 수아를 출산했을 때의 그 행복한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연기였을까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호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무엇보다 수아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낼 거라는 것. 이 역경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민석이 통화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준호 형이 이따 도착한대요. 공항에서 바로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그냥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수연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뭔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수연 누나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으니까요. 자책하지 마세요. 민석의 위로가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느껴졌죠. 그때 수아가 방에서 뛰어나와 저를 불렀어요. 장난감 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그건 수연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수연이 퇴근길에 간식거리라도 사들고 돌아올 시간이었죠. 그런 일상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수아를 앉히고 저와 민석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아는 평소처럼 밝게 떠들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아이의 순진한 모습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눈에 뭐 들어갔어요? 수아가 물었을 때 저는 강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석이 달려가 문을 열었고 잠시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채로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죠.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깊은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준호도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민석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수연의 노른빛과 한민호와의 관계에 대해 듣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아가 아빠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아를 재우고 난 후 우리 셋은 거실에 모였어요.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준호는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와 수연이 만든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준호는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수아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오늘의 슬픔과 어우러져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죠. 비록 하루 만에 세상이 뒤바뀌었지만 우리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달라졌지만 자연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죠.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준호는 이미 일어나 샤워를 마친 상태였고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준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한 듯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늘 일찍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이후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출근 전에 회사에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모습이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출장 중일 때 수연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약 1억 원의 대출이 준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돈은 이미 노름으로 날린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신용등급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죠. 준호가 경찰서로 떠난 후 저는 수아와 함께 집 안을 정리했어요. 수연의 옷장을 열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갈하게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화장품들. 모두 일상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수아는 엄마의 물건들을 보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언제 엄마가 돌아오냐고, 왜 엄마 물건을 정리하냐고. 아이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결국 엄마가 잠시 멀리 갔다고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연은 노름을 시작한 지 약 2년 되었다고 자백했으며 한민호와의 관계도 그때부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빚이 늘어났고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2년이라. 그 시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준호와 수연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작된 일이었죠. 어떻게 그런 중요한 시기에 노름과 불륜에 빠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 무렵 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호가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수아와 놀아주겠다고 했어요. 민석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그가 여기까지 나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준호의 친구로서 돕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민서가, 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이유가 뭐니? 솔직하게 물었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누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형부의 노름과 바람으로 가정이 무너졌고 조카는 지금도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돕고 있다고 했어요.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거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오후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이혼은 불가피하며 수연의 노름 빚 문제와 불법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라고 합니다. 준호는 또한 수연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구치소에서 마주한 수연은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고 합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푸석한 머리, 그리고 눈물로 붓고 충혈된 눈.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요. 노름에 빠진 이유, 한민호와의 관계, 모든 것을 뉘우치는 듯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준호에게는 더 이상 수연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오랜만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 신났는지 즐거워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시련이 오히려 준호와 수아의 관계를 더 깊게 할지도 모른다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준호가 이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했던 가정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아들과 손녀. 그들이 있기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 시련도 함께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준호는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당분간은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수아의 양육권은 당연히 자신이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와 수아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준호의 출장이 잦은 만큼 수아에게는 할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이 고마웠어요. 저도 수아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준호를 도와주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운 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까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행복은 항상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런 공허함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배신이라는 쓰라린 감정이 더해졌으니까요. 수연을 며느리로 딸처럼 생각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수아를 낳고 기뻐하던 모습,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피로와 슬픔으로 더 깊어진 주름, 충격으로 더 하얘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아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수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테고 그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결심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수아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리라는, 아이가 엄마의 부재로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더 큰 힘이 되어주리라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희망의 신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빛 같았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은 상처받았지만 이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에 복귀했고 저는 수아를 돌보며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일상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화창한 아침,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 때 우연히 이웃 주민과 마주쳤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미 씨, 요즘 며느리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이웃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간단히 수연이 친정에 잠시 가 있다고 대답했지만 최 씨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니 의심하는 듯 했어요. 아마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수연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김영사는 조심스럽게 수연이 준호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그녀를 과연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박 변호사는 중년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 없이 협의 이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수연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확실히 준호 씨가 갖게 될 겁니다. 수연 씨의 상황으로는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박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가장 큰 걱정이 수아였으니까요.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준호가 들려준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본 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좋은 기회였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본에 가면 수아는 어떻게 될지. 준호의 고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았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수연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아를 돌볼 테니 일본에 가라고 권했어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일본에 간다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은근한 기대도 있었어요. 수아는 제 삶의 빛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수아가 잠든 사이 준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편지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수연은 편지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노름 중독에 빠진 자신의 나약함과 한민호에게 현혹된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내용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가끔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준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해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과 감정은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찾아왔어요. 그는 준호의 일본 발령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준호가 없는 동안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우정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수아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아의 웃음만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저녁, 준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일본 발령을 수락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달 후에 출국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또한 수연과 한 번 더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밤늦게 수아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문득 수연이 이 아이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생각했어요.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엄마로서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수연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고 그 결과로 소중한 딸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떤 폭풍이 지나가도 결국 하늘은 다시 맑아지는 법이니까요. 우리 가족도 이 시련을 지나면 언젠가는 평온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수연을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어요.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준호의 귀환을 기다렸어요. 아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었어요. 엄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아야, 이 그림에 엄마도 그려볼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멀리 갔으니까 여기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지만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적응력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오후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수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준호는 수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연은 생각보다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했다고 해요. 다만 수아만큼은 가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준호의 말에 따르면 수연은 많이 변해 있었다고 해요. 화장기 없는 얼굴, 구치소 생활로 야위어진 모습.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아가 잠든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준호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수연과의 마지막 대화가 예상보다 평화롭게 끝났다고 했어요. 분노와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수아에게 편지를 썼대요. 나중에 수아가 크면 읽을 수 있게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아가 자라면서 엄마에 대해 궁금해할 테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연의 편지가 어떤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엄마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이혼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수연이 모든 요구 사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안에 이혼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준호와 수연의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세상 일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수아가 좋아하는 과자와 과일을 담으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일본으로 떠나면 수아와 저 둘만의 시간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현재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저도 이 집에서 수연과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어 가끔 마음이 무거워졌으니까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와 함께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유치원과 가깝고
공원도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찾았죠.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마침내 적당한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3층 집이었어요. 거실은 넓고 방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에 좋았어요.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어요. 수연의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품은 상자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수연이 출소한 후 필요하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사 전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식탁, 수아의 첫걸음마를 떼었던 거실.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이사 당일 모든 것이 분주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오고 짐을 나르고 새 집을 정리하느라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난 듯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아이의 순수한 적응력이 부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정리를 끝내고 마침내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켰지만 우리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끼니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일본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의 출국까지는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아에게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지 함께 고민했어요. 결국 수아에게는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고,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휴가 때마다 돌아올 거라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새 집의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지만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준호가 일본에 가더라도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 테니까요. 준호의 출국이 다가오면서 수아는 점점 아빠에게 더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마치 아빠가 떠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밤에도 준호의 방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준호도 딸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수아와 놀아주었고 주말에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곳에 데려갔습니다. 출국 3일 전 준호는 마지막으로 수연을 만나러 갔어요. 수아의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준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수연은 준호가 일본에 가는 것을 알고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이 출소한 후에도 아이의 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출국 전날 집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준호의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찾아왔고 민석도 물론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일본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며 선물을 건넸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가끔씩 준호의 눈빛이 수아를 향할 때면 슬픔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준호는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아이는 졸음을 참으며 아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준호가 책을 덮자 수아는 아빠의 목에 작은 팔을 두르고 꼭 안았어요. 아빠 진짜 가야 해요? 수아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씩 아빠를 힐끔거렸고 준호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을 보내는 일은 언제나 힘들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준호는 수아를 높이 들어올리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용감하게 참고 있었어요.
우리 수아, 아빠가 자주 전화할게. 그리고 선물도 많이 보내줄게. 금방 돌아올 거야. 준호는 저에게도 포옹을 건넸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 말라고, 수아는 제가 잘 돌볼 테니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돌아보는 준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어요. 수아는 아빠가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아 달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수아를 재운 후 조용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제가 수아의 주 양육자가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수아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일. 평소와 같은 일과였지만 준호 없이 하니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드디어 준호의 영상통화가 왔어요. 수아는 아빠의 얼굴을 화면에서 보자마자 기뻐하며 뛰어올랐습니다. 준호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고 수아에게 곧 선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수아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수아는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가는 중이었죠. 어느 날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의 재판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사기죄와 횡령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연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봉투 위에 깔끔하게 적힌 수연의 글씨체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수연은 편지에서 깊은 후회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것, 특히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비록 관계가 끊어졌지만 수아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의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수연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은 약속대로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좋은 삼촌이 되어주었고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주말이면 수아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아이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왔어요. 그때마다 수아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들이 아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준호도 일본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이제 유치원 마지막 학년이 되었고 키도 많이 자랐어요. 아이는 이제 아빠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엄마에 대한 질문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 유치원에서 수아를 데려오는 길이었어요. 아이는 그날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영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수연 씨가 모범수로 인정받아 다음 주에 가석방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이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출소한다면 수아와 만나고 싶어 할 텐데 과연 그것을 허락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알려드렸어요. 김영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해 수아를 씻기고 저녁을 먹인 후 아이가 잠든 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수연이 다음 주에 출소한대. 준호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연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깊게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수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할지 고민했지만 문득 수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안정된 일상을 찾았고 수아는 행복했어요. 이제 와서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아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연락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수아와도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아는 안정적이고 행복해요. 수연이 다시 들어오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결심이 서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냉정한 결정일지 모르지만 수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가해자의 반성이나 용서보다 피해자의 회복과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출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수아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벨소리가 울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수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옷차림도 소박했어요. 손에는 선물로 보이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결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만날 수 없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잠시만. 수아만이라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 우리 모두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어. 수아도 이제 안정을 찾았어. 당신이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대로 물러나. 하지만 저는 엄마인데. 수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지. 당신이 정말 수아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물러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선물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미안하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창문으로 보니 수연이 선물을 현관 앞에 두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완전히 사라진 후 밖으로 나가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단호하게 대처하신 게 맞아요. 수아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준호의 지지에 안도했습니다. 냉정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서보다 단절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주 후 준호가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왔어요. 그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오면 우리 새 집을 알아보려고 해요. 수아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테니 좋은 학군으로 가면 어떨까요? 준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아직 수연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날 민석이 찾아왔어요.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LA 지사 발령을 받아 2년간 미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성공적인 커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수님,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경험이 제게 도전할 용기를 줬어요. 어머님과 준호 형, 그리고 수아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도 배웠고요. 민석의 말에 진심 어린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수아도 민석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아이가 울먹였지만 민석은 자주 연락하고 휴가 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석이 떠나기 전 우리는 모두 제주도로 작은 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이 교통사고로 중태라는 소식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수아에게 말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끝에 아직 수아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연이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배신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의 죽음에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방해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화만 보냈습니다. 수아에게는 간단히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는 잠시 슬퍼했지만 금세 평소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 엄마와 작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준호가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강남의 좋은 학군으로 이사했고 수아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준호는 승진해서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사한 집의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는 거짓 전화, 택시에서의 공포, 배신의 순간들.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과 성장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배신했던 사람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어요. 준호와 수아,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은 무엇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베란다로 나와 제 옆에 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상처를 이겨냈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배신은 큰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는 앞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용서보다는 단절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머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제 6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따라 빗방울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립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5년, 그 후로 아들 동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전화로 대충 인사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동수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중개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제 집 근처에도 오지 않는군요.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자라도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작년 생일에 받은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갔고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더욱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 위해 소량으로 포장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집 안이 북적거렸는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동수 이번에 승진했대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애기 소식 들려주려나? 그때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혼잣말로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동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시절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대학 등록금을 내주던 날, 동수가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돕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시계는 이제 막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동수의 집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강남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비록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생일날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저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동수 내외에게 줄 선물 봉투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록 제 생일이지만 손 비어가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빛 로고가 반짝이는 49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득 제 낡은 우산과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제가 들어서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디 찾아가세요? 4905호에 사는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화는 하고 오셨습니까? 아, 제 생일이라서 깜짝 방문하려고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먼저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저는 초라해진 마음을 감추며 로비 한켠에 있는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4905호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동수 아버진네. 네, 아버님이세요? 지금 웬일이세요? 내가 오늘 생일이라. 어머, 죄송해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와 계셔서. 그때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동수야. 누군데 그래? 아,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지나가는 분이 왜 여기를 와?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될까? 지금은 정말 곤란한데 동수 씨도 바빠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동수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동수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서 중요한 모임 중이에요. 잠깐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희 집에 파티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중요한 손님들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매번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매번이라니. 내가 언제.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맨날 이런 식이시잖아요. 며느리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올라오시면 정말 안 된다고요. 저희 집에 중요한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신경 써야 할 귀빈들이 계시다고요. 아버님도 참 눈치도 없으시네. 한 번도 안 오시더니 뭔가 필요하실 때만 오시고 이러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저기 앞에 편의점이나 가서 기다리시든가 하세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든가.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저희 체면이 깎이잖아요.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되나? 정말 속 터져서 사람이 때와 장소를 좀 가려가면서 움직여야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동수 씨, 어서 들어가요. 귀한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아버님은 그만 가보세요.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연락이나 하시고 오세요. 아니, 그것도 됐고 그냥 우리 이대로 살아요.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며느리는 동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동수야.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네.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런 날 찾아오시고 체면이고 뭐고 다 망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 집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아, 정말 미치겠네. 그냥 가시라니까요. 이러고 계시면 제가 더 할 말 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 차라리 이참에 확실히 하죠.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아예 오지 마세요.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드렸는데 그 뜻도 모르시나? 답답하네 진짜. 어서 가시라고요. 동수와 며느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동수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주머니 속에 생일 선물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결국 저는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아들의 집 근처 골목에서 서성였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주차장 한켠에 있는 작은 지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둑해질 무렵 아파트 현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입구의 밝은 조명 아래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장인어른 생신 파티 정말 즐거웠다. 네, 매년 이렇게 해드려야죠. 우리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들은 웃으며 사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아이고, 아버님, 당연한 일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님을 모셔왔잖아요. 안사돈도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잘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님,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며느리는 안사돈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비가 다시 오네요. 엄마, 조심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동수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 장인 장모님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우리 동수 내외가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사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은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동수가 알아서 잘 하겠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장인의 생일은 매년 이렇게 챙기고 있었다니.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보내기도 귀찮아하던 아들이 장인에게는 이렇게 극진했다니.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동수야, 다음 달에 있을 골프 모임도 잊지 말고. 네, 장인어른. 벌써 예약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최고급 골프장으로 예약했어요. 비싼 양주를 한 병씩 손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동수가 준비한 와인이 정말 좋더군. 역시 우리 사위야. 아버님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주머니에 넣어둔 생일 선물 봉투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주차장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았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흰머리카락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오늘 입고 나간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양말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아내의 옷가지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고 숟가락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더욱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벽지의 얼룩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과 부동산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수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모든 걸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준비해온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은 총 1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건 한 건 정직하게 중개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세금도 성실하게 냈습니다. 이 돈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특히 IT, 물류, 시스템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제 의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동수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인 덕분에 승진했다는 것도 그 회사가 장인의 인맥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IT 스타트업들의 도전으로 그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은 바로 그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이 기부금으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부동산 사무실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단칸방으로 옮기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동수가 어렸을 때 준 연필꽂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연필꽂이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아들이 쌓아올린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한 달 후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는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습니다. 67세 김판규 씨, 전 재산 100억 원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기부. 물류 테크 스타트업들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각종 경제신문의 일면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물류업계의 지각 변동 예고. 청년 스타트업들의 도전. 혁신적인 IT 물류 시스템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 기존 업계 위협. 인터넷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숨에 김판규였고 2위는 물류 스타트업, 3위는 청년 기부였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어르신.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덕분에 발전하는 것. 각종 언론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TV에서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청년들을 위해 기부한 김판규 씨.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이 이런 분이었어. TV에 나온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 김 선생님 맞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지관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문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 놓인 신문에도 제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아니세요? TV에서 봤어요? 이제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제 기부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물류 시스템이 혁신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땡땡 물류 시스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그저 청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그 전화도 끊었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벨이 울렸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스타트업들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시장 출격 준비, 기존 업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저는 조용히 웃으며 TV를 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동수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 경로 최적화와 AI 기반 재고 관리로 물류비 30% 절감 가능. 클라우드 기반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물 추적 구현. 땡땡 물류 시스템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새로운 스타트업들로 옮겨갔습니다. 김동수 부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주요 거래처 A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신생업체들과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보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땡땡 물류 시스템. 스타트업 공세 수세적 대응. 주가 급락. 물류업계 지각 변동, 청년 스타트업들의 돌풍. 동수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인맥으로 버텨오던 회사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동수는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를 열지 못할 것입니다. 장인의 생일날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를 부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수의 회사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한껏 기죽은 모습으로 퇴근하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과의 골프 모임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동수 부장,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다면서? 장인어른 체면도 있는데 이번엔 좀 봐주지 그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 모든 소식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생일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그날의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년 후, 동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동수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장인의 입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인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아버님께 한 번만 더 부탁드려 볼까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결국 동수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한 일이 난 그저 청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 제발 끊어라.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셰프를 부르며 장인의 생일을 축하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골프장을 드나들던 며느리도 이제는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생일날 저를 쫓아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마치 제 생일날 내리던 그 비처럼.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동수가 제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명품 정장도 반짝이는 구두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개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가 이제야 이 좁은 단칸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돌아가. 난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아버지라고 부르나?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 네 장인어른 생일 파티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고 아버지, 그건 매년 그렇게 잘 챙겨주더구나.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차갑고 서늘한 비였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네? 혼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가 나를 버렸을 때 그 기분. 아버지, 제발. 이제 장인은 너를 어떻게 대하더냐? 동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래. 너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난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 돈으로 너를 대학도 보냈고 너가 취직할 때도 묵묵히 지켜봤지. 동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넌 돈 있는 장인이 생기자마자 나를 버렸어. 아버지. 이제 그 장인이 너를 버렸고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난 이제 너 같은 아들이 없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다. 그럼.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동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아버지,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제발. 넌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니야. 동수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제 생일날의 제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는 제가 그를 버린 것입니다. 냉정하고 매정하게. 그가 그랬던 것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이제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막이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제 생일날의 그 아픔도 이제는 조금씩 옅어져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지원한 청년들의 회사들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은인이라 부르며 자주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동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제 자식이 되었고요. 매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김 선생, 오늘은 내가 이길 걸세. 그럴 리가요. 제가 한 수 져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복지관이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 동수의 편의점 앞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도 이제는 제게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청년들에게 사업 경험도 들려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청년들과 멘토링 약속이 있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업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번에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데 걱정이에요. 겁내지 말게. 내가 예전에 상가 계약할 때도 청년들은 제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제 생일날이면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랑스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서 소박하게 잔치를 엽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박한 미역국을 나눠 먹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저에겐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지금의 저를 보며 무엇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야 찾았네요. 진정한 행복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달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복수심도 모두 봄바람에 실려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눈을 뜹니다. 창가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제 인생의 지도를 봅니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저의 젊은 시절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가 따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한 생일도 외로운 저녁도 없습니다. 제 생일이면 복지관은 작은 축제가 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자리.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본다면 이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제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쓸쓸했던 생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